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밤에는 정말 쌀쌀해가지고 겉옷을 챙겨서 나가야 될 정도로 시원해졌더라고요. 작년에는 추석에도 에어컨을 튼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추석 되기 전에 시원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더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원해지니까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야외 활동하고 싶고 바깥 활동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금세 겨울이 찾아오니까요. 저는 이때를 많이 즐기려고 합니다. 이 짧은 가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요. 저는 틈나면은 공원으로 산책을 가고 한강으로 산책을 가고 좀 그냥 야외를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걷기, 자전거 타기, 경치 보기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번 추석 연휴가 10일 정도 되는 연휴로 정말 긴데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때까지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러 그냥 집에서 힐링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연휴가 좀 길어서 2, 3일은 충분히 쉬고요. 2, 3일은 어디 놀러 갈까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9월 23일이 24절기 중에 추분이었는데요. 추분은요, 관련된 속담으로는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가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또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로와 한로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에 하나로 추분은 양력 9월 23일 무렵으로 음력으로는 대개 8월에 듭니다. 이날 추분점에 이르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이 환경 180도의 추분점을 통과할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므로 이날을 계절의 분기점으로 의식하는데요. 곧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추분과 춘분은 모두 밤낮의 길이가 같은 시기지만 기온을 비교해보면요. 추분이 약 10도 정도가 높습니다. 이는 여름의 더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추분에는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또 태풍이 부는 때이기도 하죠. 추분을 즈음해서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그 밖에도 잡다한 가을 거지일이 있습니다. 정말 24절기가 신기하게도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추분을 즈음하니까 정말 가을처럼 시원해졌으니까요. 자, 이렇게 새초롬하게 다가온 가을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고 알찬 그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곡으로요. 가호의 시작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손을
멈춰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번째 곡은 가호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루벤스와 렘브란트와 함께 17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화가였고요. 프랑스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한 작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푸생입니다. 니콜라 푸생을 이해하기 전에 그 시대가 어땠는지 짧게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17세기 프랑스 미술에는 이 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반영되어 북쪽에 자리한 플랑드르에서 유래한 사실주의적인 흐름과 남쪽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궁정 바로크 양식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탈리아 미술을 기반으로 한 또 하나의 경향인 고전주의였는데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알아볼 주인공 니콜라 푸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벤스, 렘브란트와 함께 17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화가였고 프랑스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푸생은 서양 미술의 지적이고 이론적인 전통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역사화는 17세기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의 주요 토론 주제이자 모범이었고 그 후 2세기 동안 유럽 전역에서 숭앙받고 모방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는 제도권 인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모두 푸생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생전의 푸생은 당시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그 시대의 관습에 맞서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조형 언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푸생은 1594년 6월 15일 노르망디 레 잔드리의 공증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미술 수업은 고향에서 활동하던 화가 캥탱 바랭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이고 18살이 되는 1612년에
파리로 가서 10여 년을 머물며 화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자크가 단편소설 미지의 걸작에서 이 시기 푸생의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나 30살 이전의 그림과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푸생의 활동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수업기와 활동 초기에 푸생이 주로 접한 미술은 풍탱블로 화파의 매너리즘이었기 때문에 복잡한 구성, 또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 우아한 윤곽선으로 그려진 길고 호리호리한 인물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사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푸생은 30살이 되는 1624년에 로마로 갔고요. 고전 고대의 중심 로마는 17세기 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가 마지막 작업을 했던 미술의 성지이자 수도였습니다. 유럽 모든 나라의 화가들이 이곳에 와서 미술 수업을 했으나 보통은 고국으로 돌아간 데 반해 푸생은 죽을 때까지 40여 년을 이곳에 머물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와, 40년 정도 있었던 거면 정말 로마라는 그 도시를 사랑했던 거 아닐까요? 당시 가장 중요한 후원자는 교황이었고요. 푸생도 바티칸의 주문으로 성 베드로 성당의 제단화, 성 에라스무스의 순교를 제작했으나 카라바지오, 베르니니 등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바로크 미술을 선호하던 후원자의 취향과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주요 후원자인 황제 루이 13세가 루브르 궁의 장식을 위해 1640년에 그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조수 없이 작업하는 푸생의 방식과 차분한 화풍은 시선을 끌어야 하는 대형 회화 작업에 어울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후 푸생은 교회나 왕궁이 아니라 고전 고대에 관심이 많았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개인들을 후원자 삼아 작업을 했습니다. 푸생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당대에 인기 있던 화풍을 따르는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 논리만을 쫓아 탐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 논리가 푸생 회화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푸생이 정말 고집 있게 자기 뜻을 그대로 굽히지 않고 펼쳐갔던 것 같은데요. 생애와 돈을 생각하면 좀 거기에 타협하는 화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바로 직전주,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던 틴토레토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림의 경향과 성향 이런 것까지 베껴가지고 다른 화가들을 모방해서까지 약간 주문을 자기가 이렇게 가져오고 했었잖아요. 이에 반해 푸생은 정말 고집 있게 자신의 회화 화풍을 만들었다는 것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입니다.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푸생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1670년대에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색채 논쟁에서 푸생은 루벤스의 색채와 대비되는 드로잉의 대명사가 되어 디세뇨의 유격대원이라고까지 불린 적이 있지만 화가 자신은 과격한 디세뇨 옹호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푸생은 빛의 분석이 회화의 기본이며 색채는 빛이 변화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푸생이 로마에서의 활동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역시 색채로 유명한 베네치아의 화가 벨리니와 티치아노의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푸생의 최대 후원자인 카시아노 달 포조의 권유로 고전 문학과 신화를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들인 포에지를 제작할 때 참고한 것도 베네치아의 바쿠스 축제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작품 시인의 영감은 이 시기의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화면 중앙의 음악과 시의 신 아폴로, 또 왼쪽에 서사시의 뮤즈 칼리오페, 오른쪽에 이들에게 영감을 구하고 있는 시인이 보입니다. 포토는 시인에게 월계관을 씌워
이 파르나소스 산의 알레고리를 완성했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색채와 투명한 대기 묘사, 관능적인 분위기는 베네치아 회화를 연상시키고 안정감 있는 구도도 포생이 모범으로 삼은 또 한 명의 화가 라파엘로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작품인 게르마니쿠스의 죽음은 푸생 특유의 고전주의적 역사화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인데요. 프란체스코 바르베리니 추기경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이 작품은 20세기 초까지 바르베리니 가문의 소유로 그림 속 사건이 벌어진 도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군인으로 승승장구하던 게르마니쿠스 장군이 그를 질투한 양아버지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타키투스의 연대기 중 한 장면이죠. 침대에 누운 게르마니쿠스는 그의 발치에 모여선 전우들에게 복수를 당부하고 머리맡에 모인 가족에게 슬픔을 견디라고 말하며 임종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뿐 아니라 형식도 고대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아치와 벽 기둥이 보이는 실내를 배경으로 화면 앞쪽에 얕은 공간에 모여있는 인물들의 배치는 푸생이 로마에 와서 열심히 연구한 고대 로마의 석관 부조를 닮았죠. 역시 고대 부조의 주인공처럼 명확한 자세의 인물들은 과장 없는 명암과 선명하고 단순한 구성 속에서 장중한 힘과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 인물들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사건과 감정은 불의, 죽음, 슬픔, 고통, 충성, 복수 등으로 인간사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들입니다. 푸생은 고대 역사에서 윤리적 주제를 끌어내고 그 안에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정달하는 형식을 만들어서 회화의 새 장을 열었는데요. 이 작품에서 푸생은 이전 그림에 자주 등장하던 영광의 승리자 영웅 대신 불의한 박해의 희생자로서의 영웅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가 개척한 새로운 영웅적인 역사화는 그를 모범으로 삼았던 19세기의 신고전주의가 가장 선호한 장르였고요. 이후 200년 넘게 죽음 장면을 묘사하는 회화는 거의 모두 이 작품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절제된 슬픔 속에서 복수를 맹세하며 스토아적 영웅주의를 체현하고 있는 화면 왼쪽 남자들의 모습은 화면 오른쪽에서 고요한 비탄에 빠져있는 여자들과 아이들 무리와 대조를 이루는데 이 역시 다비드의 작품, 호라티우스의 맹세 등과 같은 작품에 그대로 이어지는 구도입니다. 푸생은 친구나 후원자 등에게 보낸 200여 통의 편지 속에 자신의 회화관을 밝혀놓았는데요. 푸생에 따르면 푸생의 고전주의적 장엄 양식을 만들기 위한 첫째 조건은 위대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는 전투, 영웅적 행위, 종교 주제 등의 장엄한 내러티브가 포함되었죠. 장르화나 장식적인 미술, 자연주의적 미술 등은 비천한 주제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선택한다는 것은 화가의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듣고 와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입니다.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사랑도 그렇게 별 수 없나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너를 닮은 이 시린 가을이 오면 보고 싶어서 너를 안고 싶어서 가슴이 너를 앓는다 어떠니 넌 괜찮니 지금쯤 나를 잊고 편안해졌니 이제 우습지 잘 살길 바라면서도 막상 날 잊었을 널 떠올리며 서글퍼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너를 닮은 이 시린 가을이 오면 보고 싶어서 너를 안고 싶어서 가슴이 너를 앓는다 너라는 계절 안에 살아 여전히 너를 꿈꾸며 고마워져 그날들이 내 지나버린 날들이 추억은 짐이 아니라 살게 하는 힘이란 걸 가르쳐준 너니까 설렌다 아프도록 설렌다 너를 닮은 눈부신 가을이 오면 네가 떠올라 그리움이 차올라 눈물로 너를 앓는다 밤새도 너를 앓는다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였습니다. 아까 포생이 지인들과 이비교통의 편지 속에서 회화관을 밝혀놓았다고 했잖아요. 포생의 고전주의적 장엄 양식을 만들기 위한 첫째 조건을 위대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꼽았는데 이에는 전투, 영웅적 행위, 종교 주제 등의 장엄한 내러티브가 포함되었다고 했죠. 포생의 장엄한 내러티브 속 인물은 맡은 역할에 맞는 가장 전형적이고 순수한 태도와 감정을 정확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대응되는 몸의 자세와 동작인 아페티의 체계를 세우고 이를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그는 개별적이거나 특수한 것에 좌우되지 않는 보편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인생에서 영속하는 질서를 찾아내려는 의지와 지성의 노력이기도 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만나를 모으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은요,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방황하며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는 구약 성서 출애굽기의 이야기, 성체 성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형으로 해석되기도 한 사건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멀리 천막이 보이는 바위가 많은 지형의 가운데에 하늘을 가리키고 선 모세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아론이 보이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양식 만나에 대해 모세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모세에게 감사를, 그의 왼쪽에 선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경의 사람들은 포기, 희망, 놀람, 탐욕, 폭력, 이타주의, 자선 등 다양한 감정을 그들의 표정과 동작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이 대신 기진한 어머니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전경 왼쪽의 여성은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처럼 관객의 주의를 끌고 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특이한 자선 행위에 주목한 관람자가 그림의 다른 부분도 차례로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관심은 인간의 자선에서 작품의 주제인 신의 자비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건은 역사화의 핵심인 시간, 장소, 주제의 통일성을 잃지 않도록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인물의 동작과 태도도 이야기에 일관되게 호응하여 그림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후원자 샹틀루를 위해 그려졌고 후에 루이 14세가 구입해 루브르에 들어갔습니다. 파리에 있던 이 작품은 왕립 아카데미의 푸생파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비평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왕립 아카데미 교장 르 브렁은 1667년에 이 작품을 자세히 분석한 글을 남겼고 이 그림을 모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바사리가 작품 미술가 열전에서 미켈란젤로를 16세기까지의 미술사의 정점으로 삼았던 것처럼 17세기까지의 화가들의 열전을 쓰며 푸생을 자신의 미켈란젤로로 삼았던 아카데미의 교수 펠리비앙도 1666년부터 1688년까지 출간된 그의 책에서 이 그림을 중요한 작품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푸생의 완벽하고 명확한 형태와 구조를 높이 평가했던 세잔은 자연에서 푸생을 재현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이제를 들고 야외에 나가 생 빅투아르 산을 그리는 세잔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푸생은 자연과는 거리가 먼 화가라는 인상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푸생은 로마에 와서 고대와 르네상스의 조각, 건축, 회화를 공부했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로마의 자연 풍경을 열심히 사생했습니다. 이것들이 그의 역사화가 가진 고상한 주제를 돋보이게 할 고상한 배경으로 사용되었죠. 푸생은 어떤 작품에서도 자연 그대로를 사용한 적은 없으나 시적이고 이상적인 제조합도 현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연구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푸생은 인물이나 서사적 내러티브가 없는 순수한 풍경화는 그린 적이 없었죠. 그러나 말년에 이르면 인물보다 배경인 풍경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 풍경화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작품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역사화를 그릴 때 왁스로 모형을 만들고
이를 배치한 미니어처 무대를 모델로 쓰는 특이한 방식으로 작업했는데 그래서 가끔 인물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배경과 인물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풍경이 중심이 된 그림이 보다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었겠죠. 자,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마크 투베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였습니다. 자, 이어서 푸생의 그림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푸생의 풍경화 중 최고작으로 꼽히는 그림 중 하나인 디오게네스가 있는 풍경의 전경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손으로 샘물을 떠먹는 사람을 보고 그의 마지막 소유물이었던 컵마저도 버리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의 단 한 동작만으로도 이야기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푸생 특유의 명료한 구성이 돋보이죠. 주인공 뒤로 점차 밝아지는 공간에는 덩어리를 이루며 모인 나무들, 또 구불구불한 길, 튀어나온 바위, 언덕에서 내려와 굽이쳐 흐르는 샘물, 고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 등 푸생 풍경화의 전형적인 모티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풍경화 중에 이런 모티브가 너무도 형식적으로 배치되어 기하학적 풍경화라고까지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는 선과 배치가 부드럽고 섬세하여 아름답습니다. 푸생은 또 자기 모습을 한 점의 드로잉과 두 점의 회화에 남겼습니다. 그중 마지막 작품인 1656년의 자화상은 파리의 후원자 샹틀로의 요청에 의해 그려진 것인데 그에게 보내는 푸생의 메시지가 상징과 알레고리의 형태로 담겨있는 그려진 회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는 그림의 틀이 보이는 작업실에서 고대 로마 시민이 입은 토가를 연상시키는 짙은 녹색의 가운을 입고 관람자 쪽을 보고 있는데요. 빈 캔버스에는 라틴어로 1650년 로마에서 그려진 레 잔드리 출신 화가 니콜라 푸생의 56세 때 초상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리본으로 묶은 포트폴리오에 얹은 오른손에는 피라미드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끼워져 있죠. 피라미드 모양의 다이아몬드는 스토아적인 지조, 안정감, 강한 성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질서 있는 구조를 중시했던 화가답게 작업실의 그림들도 삐뚤어짐이 없이 완벽한 수평선과 수직선을 보입니다. 비어있는 캔버스는 내면의 구상 혹은 계획을 상징하죠. 이는 물리적인 회화에 선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때 필요한 지성은 철학자나 시인과 다를 바 없이 화가에게 필수적인 자질이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빈 캔버스 너머로 보이는 그림에는 눈 모양의 장식이 있는 왕관을 쓴 여성의 옆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회화의 의인화로 그녀의 왕관은 회화과 모든 예술 중 최고의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를 감싸 안으려는 두 팔이 보이는데 이는 우정을 상징합니다. 그림은 우정의 환영을 받는 회화, 즉 후원자와 화가가 맺은 평등한 신뢰 관계의 알레고리입니다. 프랑스 궁정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이상을 지키려고 한 화가, 그의 작품과 뜻을 이해한 후원자가 지켜준 화가의 자율성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의 푸생은요, 오랜 기간 지병에 시달리며 타향에서 외롭게 자기 길을 걸었던 비주류 화가에 가까웠으나 그가 사망한 직후 아카데미, 신고전주의의 절대적인 옹호와 적어도 200여 년간에 걸쳐 양산된 수많은 모작들은
그의 회화를 체제 수능적이고 관습적이고 진부한 그림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은 카라바지오, 렘브란트, 들라크루아의 경우처럼 보자마자 강렬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림과 달라 인기가 없고 그의 그림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기 그림 앞에 오래 머물며 생각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관람자가 그림 속 인물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주제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철학자 화가라고 불렸던 푸생의 회화적 목표는 눈에 대한 머리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 목표는 그가 사망한 후 넓게 잡아 3세기 동안은 수많은 지성인의 옹호와 헌학자들에게 준 영감으로 달성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성인들은 곧 유행에서 뒤처졌고 그의 구성이 보여주는 순수함과 장엄함이 드가, 세잔, 피카소와 같은 일부 작가에게 호소력을 가졌던 것을 빼곤 현대에 들어 그의 그림은 소수 지식인들만 보는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20-30년 사이에 진위가 불분명했던 작품에 대해 새로 밝혀진 사실이 많았고 1994년에서 5년에는 파리와 런던에서 대규모 전시가 열리는 등 재조명의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푸생의 작품의 관능성 등 새로운 푸생을 발견해내려는 노력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요. 푸생의 작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엑소의 중독입니다.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킬 now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 So bad no one can stop her Her love 오직 그것만 바라 그녀의 사랑 하나뿐인걸 치명적인 fantasy 황홀한 그 안에 취해 Oh she wants me Oh she's got me Oh she hurts me 좋아 더욱 갈망하고 있어 Someone call the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명중 overdose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에어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노래는 그 손길로 엄마 본능은 너를 갈구해 좀더 가빠진 숨으로 질식된 후회 점률 그리고 한숨 Her love 독한 약 같아 내겐 헤어나올 수 없는 destiny 비는 뜨거워지지 yeah. 마침내 모두 지배해 Oh she wants me Oh she's got me Oh she hurts me 계속 너만 그리고 그리나 Someone call the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명중 overdose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에어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모두 다 내게 물어와 내가 변한 것 같아 심장이 네가 바뀌어버린 듯 세상이 온통 너인데 멈출 수 없어 이미 가득한 널 지금 이 순간 You in my heart 난 너를 맛보고 너를 마신다 온몸이 떨려와 계속 들이켜도 아직 모자라 끝까지 전율시킨 갈증 이 순간을 잡아 질주를 멈추지만 너무 좋아 Can't stop 지금 이대로 견뎌나나 주체할 수 없는 이끌림 속에 너가 내려가나 이 느낌 없이 난 죽은 거나 마찬가지걸 내가 사는 이유 난 너란 달콤함의 중독
call the doctor. Someone call the doctor. 난 그녀가 필요해. 하루도 난 버틸 수 없어. 버티지 못해. 벗어나고 싶지 않은 천국 같은 너. 긴긴 이도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엑소의 중독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푸생의 일대기를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푸생의 대표 작품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품 시인의 영감은요. 1629년에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182cm 곱하기 213cm로 현재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알아봤던 작품 게르마니쿠스의 죽음은 1628년경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졌고 크기는 146cm 곱하기 195cm로 현재 미니애폴리스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에 보관 중입니다. 자, 또 그 다음으로 알아볼 작품은요. 만나를 모으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은 1639년에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졌고 크기는 149cm 곱하기 200cm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또 다음 작품 디오게네스가 있는 풍경은 1648년에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되었고 160cm 곱하기 221cm로 또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또 마지막 자화상이었죠. 1650년 자화상 작품은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98cm 곱하기 74cm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또 이 외의 작품 아르카디아의 목자들이라는 작품은요. 1638년에서 40년에 제작되었고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되었으며 크기는 85cm 곱하기 121cm로 이 작품 또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아르카디아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평원을 배경으로 한 여인과 세 청년들이 석관을 둘러싸고 무리지어 서 있는데요.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무덤을 둘러싸고 묘비 명을 읽고 있는 인물들이 서로 반항하여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아름답습니다. 표면의 질감을 살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며 인물들은 모두 조각상과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죠. 세 명의 남자는 모두 나뭇잎으로 엮은 관을 머리에 쓰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치기로 보입니다. 이들은 고전시대의 조각처럼 모두 이상화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자세는 저마다 다릅니다. 화면의 가장 왼쪽에 서 있는 한 명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듯하고 다른 한 명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석관에 새겨진 글을 읽어보려 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이 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대의 여인은 맞은편의 목동과 같이 우수에 찬 표정으로 말없이 묘비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왼쪽 목동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작품 전경에 등장하는 석관에 적힌 문구가 바로 작품의 핵심이 됩니다. 거기에는 라틴어로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문구는 작품의 원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림의 배경이 되는 아르카디아는 그리스의 실제 지명이기도 한데요. 그리스인들의 이상향이자 고대부터 서구인들이 동경해왔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르카디아는 그리스 중부지방에 현존했던 척박한 초원지대였지만 베르길리우스가 그의 문학에서 아르카디아를 풍요한 축복의 땅으로 처음 묘사하면서부터 이후 서양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낙원과 같은 이상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이상향인 아르카디아에도 나, 즉 죽음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의인화된 죽음이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특히나 조용하고 엄숙한 느낌마저 드는 무덤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르카디아에서도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어떤 이상향이자 목가적인 세계라도 죽음으로부터 피난처가 될 수는 없으며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작품을 통해 푸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꿈꾸고 열망하는 이상적인 곳에도 죽음은 항상 존재한다는 메멘토 모리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랑스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니콜라 푸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알찬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을 진행한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